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고의적이든 또는 실수든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에 법을 어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도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을 어기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치가 유지되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위반한 행위를 판단해야 하는 판사라는 자가 법을 임의대로 이용하여 형사소송법을 어기는 판결을 하고도 그 행위에 대해 처벌받지 아니하며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법치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겠는지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출 현황과 한국 3대 산업 상황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부채 축소를 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부채를 늘리는 잘못된 경제 정책이 불러온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골악선인은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자들만 지켜야 하며 법을 잘 알고 법을 도구로서 부리는 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보다 법을 먼저 지켜야 할 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정에서 시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일갈하는 위선자들이 죄를 판단하고 죄를 심판한다는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앞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밑지식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스태그네이션, 즉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합성어입니다. 대부분은 경기가 좋을 때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재화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경기가 나빠지면 반대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드물게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과거의 예를 들면 우리가 오일 쇼크라고 알고 있는 1973년과 1979년에 발생한 오일 크라이시스와 같은 상황이 그랬습니다.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원가와 생산비가 상승하고 재화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줄였고 소비를 줄이니 경기가 침체하게 되었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국민 소득이 감소하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 수준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함께 발생하는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까닭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 등을 통해 시중에 돈을 공급한다면 경기는 살아날 수 있을지라도 인플레이션의 심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높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더욱 물가가 상승하여 더욱 살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물가를 잡기 위해 양적 긴축을 통해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게 된다면 시중에 돈이 없어져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통화정책 또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살릴 수도 물가를 잡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물가부터 잡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의 혁신으로 총 공급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또 쉽게 대응하기 위해 원가의 절감이나 임금 삭감을 단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경제 성장률과 연간 물가 상승률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2025년과 2026년의 경제 성장률은 전망치입니다. 2017년의 경제 성장률은 3.4%였고
물가 상승률은 1.9%였습니다. 2024년의 경제 성장률은 2%이고 물가 상승률은 2.3%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0년에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7%였고 물가 상승률은 0.5%입니다. 마이너스 0.7%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당시로서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OECD 국가 중에서 1위, G20 국가 중에서는 2위의 성적이었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2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게 됩니다. 2024년에는 기준년을 개편하여 2015년이었던 기준년이 2020년으로 개편됩니다. 통상 5년마다 변경되는 기준년은 개편 시기가 된 것은 맞지만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으로 데이터 왜곡이 발생하여 기준년으로 적합한 시기가 아니기에 기준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IMF에서도 통계 착시를 일으키는 2020년은 기준년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준년 개편이 있지 않았다면 2024년의 경제 성장률은 2% 달성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준년 개편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4%에서 93.5%로 하락하는 착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선거에 따른 예산의 조기 집행 영향에 더해 기준년 개편으로 2024년 1사분기 매우 높은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었습니다. 1954년 GDP 성장률 통계를 낸 이후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간 것은 1956년, 1980년 오일 쇼크,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2023년 총 6번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이미 쌓아 올린 부채에 더해 부채를 더 쌓게 되면서 국민 소득은 감소하고 내수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경제상황 평가 영상에서 수출에 대해 알아본 것처럼 수출은 2022년 수준을 수치로만 회복했을 뿐 내실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수출은 491억 2836만 8천 달러이고 수입은 509억 8834만 2천 달러였으며 2월 수출은 526억 200만 달러, 수입은 483억 200만 달러였습니다. 이 수치는 잠정 수치입니다. 다음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월과 2월의 수출 현황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2025년의 1월과 2월의 수출액 합계는 1017억 3036만 8천 달러로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2024년과 비교해도 51억 달러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수입은 1월과 2월 합계 992억 9034만 2천 달러입니다. 다음은 전통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내왔던 대중국 무역수지 현황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하면서 영업사원 1호를 자칭하며 무역수지 흑자 1위에 중국을 배척하고 차려놓은 밥상을 엎었고 실리를 추구해야 할 때 혐오를 조장하며 우리의 이익을 내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투명한 상자가 윤석열 정권의 기간입니다. 2022년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1,800억 달러 적자, 2024년 686억 달러 적자, 2025년 1월에는 200억 달러 적자입니다. 우리 물건을 많이 사주던 중국이라는 나라를 걷어차버렸으니 그만큼 다른 나라의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무역수지 현황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라며 미국이 시키는 대로 중국을 배척하고 미국과의 우정에 몰빵을 합니다. 2023년부터 그 효과를 보기 시작하여 2023년 4,400만 달러 흑자, 2024년에는 5,500만 달러 흑자, 2025년 1월에는 346만 달러 흑자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본 것은 과연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다음은 2024년 기준 미국 10대 무역 적자국입니다. 1위는 중국으로 미국은 2,695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위는 멕시코, 3위는 베트남, 4위는 아일랜드, 5위는 독일입니다. 한국은 8위로 601억 달러 규모입니다. 요즘 관세 타겟이 되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캐나다는 545억 달러 규모로 한국의 뒤를 이은 9위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이루고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미국으로부터 큰 이득을 얻고 있는 국가에 청구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먼저 포문을 열었지만 가장 주된 타격은 역시 중국입니다. 트럼프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의 주체로 전 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소비를 해주었으니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이익을 본 국가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트럼프의 이런 정책 추진은 전 세계의 관세 보복의 흐름과 세계 무역 질서를 엉망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정책의 추진 결과로 얻게 되는 미 달러화의 흐름은 트럼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 달러화가 강세가 되든 약세가 되든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우리에게 물건을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는가, 그것이 트럼프의 관심사입니다. 미국의 수출을 몰빵하여 얻어낸 흑자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청구서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 많이 하면 좋은 것 아닌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많은 수출 중에서 이익을 남겨야만 좋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수출을 통해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그동안 수출 산업 중 가장 이익을 많이 남겼던 주요 3대 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두 회사의 합산입니다. 2021년 매출액 137.2조 원, 영업이익은 41.61조 원입니다. 2024년 매출액 177.3조 원, 영업이익은 38.59조 원입니다. 2023년은 매출액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매출액은 177.3조로 역대급으로 많은 매출액을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은 38.59조로 오히려 21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1년 대비 매출은 40조 원 이상 상승하였는데 영업이익은 3조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매출액이 많이 증가했어도 이익은 오히려 감소했으니 이것이 지금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입니다. 물건을 싸게 판다면 많이 팔 수 있으니 매출액은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겠죠. 혹시 반도체 산업만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은 자동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 현대와 기아의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두 회사의 합산입니다. 2021년 매출액 187.5조 원, 영업이익은 11.75조 원입니다. 2024년 매출액 282.68조 원, 영업이익은 26.9조 원입니다. 2024년에는 282조 원이라는 역대급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26.9조 원에 불과합니다. 반도체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매출액이 95조 원이나 상승하는 동안 영업이익은 15조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수많은 원가 절감과 하도급 업체를 후려친 그 막대한 이득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 LG와 롯데 그리고 한화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세 회사의 합산입니다. 2021년 매출액 48.81조 원, 영업이익은 4.46조 원입니다. 2024년 매출액 81.74조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782억 원입니다. 2024년에는 23년보다 줄어든 81.74조 원이라는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적자인 2,782억 원입니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사우디 등 산유국의 원가에서 밀리게 된 결과입니다. 이렇듯 매출액은 상승하였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오히려 적자를 보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비단 이것이 주요 3대 산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수출 상황은 수출 금액만 회복되었을 뿐 이익은 없는, 즉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수출처를 걷어차는 자살골을 터뜨리고 오늘날과 같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실패하여 리스크를 떠안은 것입니다. 외교는 물론이고 무역에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줄타기를 하며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과연 정권의 실세들이 몰랐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몰랐을 리가 없다입니다. 그렇다면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그들이 오로지 무능하거나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국가의 이익과 시민의 이익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했고 목표를 잘 이루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와 민족을 그리고 시민만을 위하는 공직자를 선출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수출이 힘들다면 내수 소비로 먹고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날 여러 차례에 걸쳐 알아본 것처럼 한국의 소매 판매는 2022년 2, 4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연속 감소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는 왜 시작되었는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수출만이 중요하다고 언제부터 우리가 내수로 먹고 살았느냐 하면서 내수는 더욱 신경 쓰지 않았고 그 결과로 수출보다 내수가 먼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된 대출해 줄 테니 빚내서 집사라는 슬로건 아래 온갖 대출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잠기게 되고 부도가 났어야 할 건설사들의 부채를 시민에게 전가하여 건설사를 회생시켜주고 그 부담은 시민이 나누어지게 되었으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양적 긴축 기조에 따라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맞물려 자본소득 분배율은 대폭 상승하고 노동소득 분배율은 크게 하락하는 등 소득 양극화에 의해 내수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빛나는 부채주도 성장의 결과물이 탄생하게 되었으니 이를 추진한 자들은 속으로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우리가 겪었던 경제 위기와는 달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은 여러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고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여건에 따라 앞으로 영상에서 또 시간을 내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겪었던 경제 위기들은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젊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환경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극복하기 위한 체력도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허리인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위기를 만들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까지도 조성한 것입니다. 현재 산업 현장의 불안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지난 1월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고 이들 중 22.8%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이 올 것을 반란수계 정권이 탄생하던 그 순간부터 경고하고 미리 대비할 것을 권하여 왔습니다. 물론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대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최대한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시간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제 글과 영상을 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니 역량이 부족한 탓에 큰 도움을 드리지는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한국 경제의 현 주소가 경제 전반에 걸쳐 박살이 나고 민생이 파탄나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경제 수장들을 욕하는 분들께서는 이제 접근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박살내고 민생을 파탄내는 것이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똑똑하지 못하고 무능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피아, 카르텔로서 카르텔의 이익과 목표에 충실했던 것뿐입니다. 접근을 달리해야만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보이게 됩니다. 사리 사욕의 추구와 개인의 부의 축적은 그들에게는 보상과 같은 것입니다. 경제 주권을 넘어 진정한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야 모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생각하기를 게을리하며 자세히 알아볼 시간조차 가지지 않고 자신의 주관 없이 확증 편향에 빠져 공직자를 선출하게 된다면 카르텔이 권력과 힘을 얻게 되고 과거의 역사는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진정한 경제 민주화가 옵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 현주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